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의 전주시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입헌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을 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결정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 통합과 개헌 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 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미 FTA가 협상 타결을 한 지가 10년 됐죠. 정부 협상 타결. 2007년. 그렇죠? 한미 FTA. 한미 FTA. 아니, 국회 비준 말고. 예, 시작. 그렇죠? 그거를 조건하에서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조건하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2008년도에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종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돼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여기 한 3선, 4선, 5선 의원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야당이 그거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했죠. 네, 졸속 협상이다. 피해가 엄청난다. 국민 건강권을 뺏겼다. 그때 제가 담당 장관인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관님이 기획실장님이셨죠. 예. 부지하게 고생했죠. 네? 지금에 와서 예. 과연 그게 졸속 협상이었고 과연 그게 피해를 줬고 그게 우리나라 미국에서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졸속 협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그런 판단과 우려, 의혹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하여튼 많은 교훈을 준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도 촛불전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또 나가요. 이 대의정치에 여기 국회 전당이 선진화법까지 해놨는데도 나가는 거 옳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하지 못한 것은. 불편하십니까? 예. 이번에 AI가 터졌는데, 예.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AI가 3,500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 했잖아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육 환경이 좀 취약한 점도 있고 농가 단위에서 방역이 철저히 못한 점도 있고 또 이번 AI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과 동남아, 중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육 단계부터 유통 단계 또는 소비 단계에서 많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또 철새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서식하고 또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본은 100만 마리로 35분의 1. 굉장히 빨리 끝나요. 똑같은 유형인데. 예. 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도 300만 수가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매출이도 300만 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가 또 우리는 많이 900만 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데 일본하면 뭐 오리가 뭐 한 30만 수 내지 40만 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4단계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그걸 잘 따르다 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4단계 조치를 그렇죠. 못한 뭐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잠깐 우리의 방역 의식도 좀 일본에 비하면 좀 뒤처진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제 공격이 좀 늦었고, 살처분하는데 용역업체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서 제대로 된 살처분이 즉각 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이 좀 미숙한 걸 인정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 미숙에서 이번에 그 매뉴얼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AI 대책 방안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국방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려니까요. 국방부 장관 준비하시고 산자부 장관님 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아까 FTA 협상 지금 5년이 지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역이 된 지가.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뭐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비 준비하고 있죠? 예,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신행정부의 그 주요 인사, 의회 인사 포함해가지고 만나서 그 한미 FTA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그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인식을 그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양국에 다 같이 함께 호혜적인 이익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미국과 한국 쪽에서 어디 쪽이 좀 더 이익을 본 겁니까, 우리 한국이? 미국 일부에서 상품 교육 그 적자를 놓고 손해를 봤다 하는 주장인데, 제가 그 상품 교육 적자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서비스 부문에서 그 흑자를 그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 그 상품 흑자가 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58억 달러 상품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흑자가 한 141억 달러가 됩니다. 그럼 합치면 한 117억 달러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투자 같은 걸 봐야 되는데, 한미 FTA 이후에 대미 그 한국 기업의 투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2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늘은 부분. 그래서 이런 그 교육, 그 서비스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 측면, 그 다음에 투자가 늘어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그 감안해서 그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그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이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네. 어쨌든 FTA 이렇게 정책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외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FTA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특히 한미일 FTA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지난 그 11월 달에 한중미 FTA를 타결한 바 있고요. 이번에 그 3월 초에 그 한 메르코스로 그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가 있고, 올해 중에 그 이스라엘과의 FTA, 또 한인도 FTA 그 개선 협상, 이런 부분들을 타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그 개방형 통상국가 입장에서는 그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세기 우리 세계 경제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에 한국이 대응을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산업화에 성공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앞서가서 우리가 이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완전 경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신산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각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될지를 논의를 해왔고, 특히 전기차 또 첨단 소재 뭐 이런 부분 등 12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규제를 풀고 또 다른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R&D 같은 걸 지원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부분의 기업들, 업종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합 얼라이언스 같은 걸 만들고 또 초기의 시장 같은 걸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을 전개해 왔고요. 특히 올해에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처가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늦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신발끈을 조여가지고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부처는 앞으로 2달 동안 마무리를 해야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 단계고 준비 단계고 또 계속 강화 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탄소산업 6정법이 통과됐는데 이걸 관장하는 과가 어디예요? 저희 철강 석유화학과에서 이런 담당을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철강이 중심인데 거기에다 집어넣는 게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D 프린팅은 어느 과에서 속합니까? 3D 프린팅은 저희가 최근에 기계 로봇과에서 하도록 기계 로봇과. 했습니다. 그럼 AI 인공지능은 어디서 하고? 인공지능은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런 각각의 산업에 체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에도 체화돼야 되고 자동차 산업에도 체화돼야 되고 기계 산업의 로봇으로도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모든 과가 AI라든가 IoT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산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건지 또는 융복합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 건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고요. 탄소 섬유가 왜 철강 석유화학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철강 석유화학과가 기본적으로 소재를 다루는 과입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고요. 철강 회사들도 요즘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크게 제가 다르지 않다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했는데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우리 산자부가 중심일 거 아닙니까? 예. 그 산자부에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이 맥혀요. 신산업이. 근데 신산업에 특별팀이든 특별사업본부든 만들고 또 그 직제가 꼭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 계신데 다음 정부에서 그러한 직제를 꼭 만들어내서 정말 거기가 걸림돌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직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지금도 관련되는 과끼리 융복합해가지고 TF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 피해보는 우리 관광업계 또 롯데마트 또 한한령 이런 이제 연예인들 뭐 이런 문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컨텐츠,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유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주요 중국 진출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 또 피해를 입게 된 조치가 어떤 건지, 또 피해의 영향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3가지 갈래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해가지고 한 4천억 정도를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사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 몰라서 잘 지키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통상 채널을 가동해서 양자 다자 짙은을 가동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 차별받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도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26.1% 정도 우리 수출이 갔습니다만 작년에 25%로 저희가 떨어뜨린 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보다 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촘촘히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총리에게 아니 사드가 없으면 북핵이 없다면 사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로지 북핵이 때문에 일테면 중국이 15년 동안 육자회담으로 주역 국가로서 북핵을 해결 못했으니 그리고 방역으로 사드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는 답변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거 국방장관님 대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율권적인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사드에 대한 함의를 높게 평가해서 과도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여러 번 우리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국가 안보 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서 돌파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석 의원님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은 5,000km의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800km 갖고 있는데 당당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농식품부 장관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의 아베는 AI가 터지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독감 그게 터지니까 2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 만들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자위대가 급파를 해서 초등 대응을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AI가 터지면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게릴라가 해남에 나타나면 바로 특전사가 가죠. 이거는 AI는 동물 게릴라입니다. 이 게릴라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바로 평택까지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초등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AI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부대를 만들어서 지진 또는 홍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온난화 문제로 사회 현상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측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초등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군이 해결만 한다고 하면 군의 신뢰도 굉장히 받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가가 겪는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또 그런 현안 또 여러 가지 재난,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부대를 재난안전 전담 부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군 전체가 감축하고 부대를 정비해가는 과정에 좀 제한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임무는 특별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력의 사람 수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제 그 우리 의무복무 병사들을 거기에 투입했을 경우에 그들이 그 살처분을 통해서 갖는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직업 군인들로 하여금 그런 임무에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국장을 모셔가지고 다 얘기했으니까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요. 예.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이 재난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국방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함께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고를 좀 잘 받아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 차관님 오십시오. 네. 제가 지역장벽 깨겠다고 고생 많이 해서 당선된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 왜 지역균형발전 예산 제대로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기재부 장관께서 지역특별회계 네. 그걸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역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400조에서 불과 한 10조, 2%, 3%밖에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체 예산 대비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는 2.5%이고 2017년에는 2.4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어떤 여러 SOC 사업들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료 한번 네,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거 한번 보세요. 네. 전라북도가 4년 동안 지원액이 보면 네. 불과 2% 올라가. 네. 전체 예산은 19%, 12.6%. 그 지특 예산으로 뭔가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그 2.5%.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한 40조, 10%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정 규모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이제 지역개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요 연체적으로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주시죠. 네네. 아차. 거기 계신 국무위원님께 권고합니다. 딱 2달 남았죠. 제가 6개월 만에 그만둘 때 내정자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온몸을 던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통령이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촘촘히 챙겨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장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장훈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